129페이지에 이제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를 한번 가보죠. 이제 1세대가 1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정부는 특별히 이 경우에 세금 혜택을 줘요. 앞에서 우리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얼마를 빼주고 계산해라 그랬는가요? 12억을 빼고 계산해라. 근데 12억을 빼도 1세대 1주택자가 세금이 나오면 그 나오는 세금에서 몇 프로까지는 빼줄 수 있냐면 최대 80%까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어요. 여기 80%까지는 빼준다는 얘기예요. 요 퍼센트를 먼저 기억하세요. 80%. 이제 나오는 1세대 1주택자는 세금을 계산해서 나온 세액의 80%까지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80%까지는 받는데 어떻게 받냐면 연령, 나이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두 개를 합해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더해서 최대 몇 프로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80%까지는 받을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1세대 1주택 중에서 1세대 1주택 중에서 나이,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는 나이에 따른 세액공제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60에서 65세 미만이었을 때는 세금의 20%를 빼줘요. 1세대 1주택 중에 나이가 몇 세 넘으신 분이 가지고 있으면 빼주겠다는 얘기인가? 60세. 60세 넘고 65세 미만. 65세 미만이니까 65세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래서 60 이상 65세 미만인 자는 20% 공제를 받아. 근데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자는 30% 공제를 받아. 70이 넘으신 분은 4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60에서 65세 미만, 65세에서 70세 미만, 70세 이상인 경우 20%, 30%, 4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그다음에 이제 보유기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5년 이상, 10년 미만 그랬어요. 그러면 10년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5년은 넘고 10년 미만이면 20%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년 이상 15년 미만이었을 때는 40%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5년 넘으면은 50%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나이는 70이 넘으면 예를 들어 72세 되신 분이 16년을 보유했다. 그럼 72세 되신 분은 몇 프로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요? 72세 40%. 그다음에 16년을 보유했으니까 15년 넘었으니까 몇 프로? 50%. 자, 두 개 더하니까 몇 프로? 80%. 뭐가 있으니까? 한도가 80%니까 80% 넘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90%가 된다 해도 90%까지 아니라 최대 몇 프로까지밖에 안 된다. 80%까지밖에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4번에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 의무 특례라는 게 있어. 이거는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집이 하나 있어. 자, 이렇게 주택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집을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네. 주택 하나를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주택 하나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의 주택으로 봐라, 각각의 주택으로 봐라. 종부세에서는 각각. 자, 갑도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고 을도 주택 하나를 가진 걸로 봐. 그럼 여기도 집 하나, 여기도 집 하나. 그럼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배우자예요. 부부가 아니에요. 자, 배우자. 갑하고 을은 배우자예요. 배우자일지라도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주택 하나를 가진 걸로 봐라, 각각 하나씩 가진 걸로 봐라. 각각 하나씩이니까 이 사람은 1세대 1주택이다, 1세대 2주택이다.
1세대? 1세대? 각각이니까. 각각이니까 1세대 2주택이에요. 1세대 2주택이니까.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자기 금액에서 12억을 빼고 계산한다, 9억을 빼고 계산한다. 9억. 1세대 2주택이니까 9억. 1세대 1주택일 때만 12억. 1세대 2주택이니까 9억을 빼고, 이 사람들은 1세대 2주택이니까 세액공제 80%까지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1세대 1주택자만 받으니까. 그럼 집 한 채를 가지고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혜택을 보는가요? 대래 불리하는가요? 불리하죠. 이런 일이 생기더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처음에 종합부동산세 법을 만들 때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했냐면,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가 부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안 나오니까 공동명의로 바꾸세요. 그래서 다 바꿨어. 증여세 내고 공동명의로 다 바꿨어.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부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으니까 세금이 더 나와버리네. 그럼 누구를 믿고 바꿨는가? 정부. 정부를 믿고 바꿨는데 바꿔놓고 보니까 세금이 대려 더 나와버리네. 그리고 정부가 따졌어. 내가 너희들이 바꾸라고 해서, 정부가 바꾸라고 해서 바꿨는데 왜 세금이 더 나오냐? 세금이 적게 나와야 되는 왜 더 나오냐? 따졌더니 이 법을 신설한 거예요. 자, 이 법은 어떤 법인가 잘 보셔야 돼요. 자, 세대원 중에 1인과 세대원 중 1인이, 한 사람 중에,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1인이 그 누구와,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러면 만약에 제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집이 나와 배우자가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는 집만 혜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나와 내 자녀가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는 집은 이 혜택을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그건 안 돼요. 나와 내 배우자가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특별히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동명의 1주택이라는 이야기는 누구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을 때만 특별히 봐주겠다. 부부간에만.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을 때만 특별히 혜택을 주는데, 자, 나와 내 배우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가족들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소유하지 않아야 된다? 소유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 우리 가족을 이렇게 가족을 통틀어서 집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집이 하나 있는데 이 집을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어.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이다, 1세대 2주택이다. 1세대 2주택 1세대 2주택이라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하고 따졌더니, 그래 좋아, 그러면 이 집 하나만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고 다른 주택은, 다른 세대원들은 집이 없는 경우에 그 사람과 그 배우자 중에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주택에 대한 납세음자를 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공동명의 1주택자로 신청을 하면 이 두 사람 중에, 예를 들어서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두 사람이 부부인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 중에 한 사람의 소유로 신청해가지고 부부 공동 명의를 단독 소유로 해달라고 정부에게 신청하면은 그때는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 의무자로 할 수 있다. 이 말은 집이 두 개로 봐주겠다, 하나로 봐주겠다. 하나로 봐가지고 1세대 1주택이니까 과세표준 계산할 때 얼마를 빼주고 12억을 빼주고, 하나로 보니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액공제까지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법을 모르신 분이라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세법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 소유를 해달라고 신청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안 하겠죠. 안 하니까 세금 더 내는 거예요. 아니, 신청한 사람은 혜택을 주고 신청 안 한 사람은 혜택 안 주고, 이게 지금 현 정부 실정이에요. 이게 우리 정부,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동 명의로 가족 중에 집 한 채만 있으면 정부가 세금을 계산해 봐가지고 단독 소유로 하는 게 유리한가 공동 소유로 유리한가 봐서 유리한 대로 세금을 계산해서 보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맞는데 신청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고 신청 안 한 사람은 당신이 안 했으니까 세금 더 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을 모르고 살아야 되는가 알고 살아야 되는가? 알고 살아야죠. 근데 지금까지 알았는가 몰랐는가? 몰랐죠. 몰랐으니까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는가? 세금을 더 내고 살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알았으니까 이제 절세를 할 수 있는 거야. 알았으니까. 자, 우리 집, 우리 가족을 통틀어서 집 한 채만 있고 그 집을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공동 소유로 할 건지 단독 소유로 할 건지 고려해 봐가지고 단독 소유가 유리하면 단독 소유로 신청하시고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면 그냥 공동으로 놔두시면 되고 이러면 돼요. 뭐가 유리한지는. 일단 일정 금액이 안 되면 공동 소유로 있는 게 유리해. 그런데 일정 금액이 넘어가 버리면 단독 소유로 바꾸는 게 유리해. 그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여기에 비교하는 게 있어요. 단독 소유로 할 것인지 공동 소유로 할 것인지 모의 테스트를 해봐. 모의 계산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가를 봐서 선택하시면 돼. 무조건 눌러버리면 안 돼요. 잘못 누르면 세금이 적게 나올 거 더 나오게 돼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동명 그 제일 밑에 거기에 공동명의 1주택자 여기 밑줄 그으세요. 노란색으로 되는 거. 자, 거기에 제일 밑에 두 번째 줄 끝에 공동명의 1주택자 하고 밑줄 그으세요. 밑줄 그으시고 여기다가 밑에 거 쓰세요. 자, 공동 소유자 간 협의로 정한 사람 이렇게 쓰세요. 자, 공동 소유자 간 요 색깔 있는 거 보세요. 앞에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동 소유자 간 협의로 정한 사람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60%고 을이라는 사람이 40%면 이 중에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갑이라는 이야기인가 을이라는 이야기인가? 지분이 갑이 크고 을이 지분이 적어. 그럼 누가 공동명의 1주택자라는 이야기인가? 아니에요. 둘이 뭐한 사람? 합의한 사람. 이게 법이 바뀌어. 지금까지는 지분이 큰 사람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혼해가 남자분이 60%고 여성분이 40%다. 그럼 무조건 남자 앞으로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누구든지 간에 공동명이면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두 사람이 합의해가지고 정한 사람을 공동명의 1주택자로 한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이거. 바뀌었으니까 공동 소유자 간에 합의로 정하는 사람이지 지분이 큰 사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지분이 큰 사람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 법을 바꿔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정부가 알았어. 알고 이걸 법을 합의로 정한 사람으로 바꿨어. 이제 합의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부부 간에 지분이 더 높은 사람을 공동명의 1주택자로 한다. 그럼 그건 틀린 거예요. 지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부부 중에 뭐 한 사람? 합의로 정한 사람. 부부 두 사람 중에 합의로 정한 사람을 공동명의 1주택자로 하겠습니다.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납세의 특례 신청이 나오죠. 자, 이제 종합부동산세에서 나와 배우자가 집 한 채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며 가만히 있으며 단독 소유로 바꿔주는가요? 바꿔달라고 말을 해야 바꿔주는가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신청을 해야 돼. 신청. 자, 적용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 무조건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다 규칙이에요. 자, 종합부동산세에서 이거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는 것은 무조건 9월 달에 하셔야 돼. 무조건 다 9월 달이에요. 자,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9월 16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국세청에 신청하시면 돼요. 9월 달에 하는 거예요. 그럼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가 단독 소유로 좀 해주세요 할 때 두 사람이 합의해서 내 앞으로 좀 해주세요 하고 신청할 때는 몇 월 달에 해라? 무조건 9월 달. 10월 달 아니에요. 무조건 9월 달에만 해라. 자, 이제 특례 신청을 해서 정부가 들어줬어. 자, 들어줬어. 그러면 이번 연도에는 합의해서 제 앞으로 단독 소유를 남자분 앞으로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 앞으로 하면 세금이 좀 더 나오고 뭐가 좀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년에는 배우자 앞으로 바꾸려고 그래. 내 배우자 앞으로 내년에 바꿀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내 마음이에요. 바꿀 수 있어요. 그냥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1년에 이번 연도에는 내가 했다가 다음 연도에 또 배우자 했다가 그 다음 연도 또 내 앞으로 했다가 그냥 바꾸면 무조건 바꿀 수 있어요. 바꿀 때는 몇 월 달에?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자, 공동명의 1주택자는 신청을 한 연도에 다음 연도부터는 변경된 경우에는 자, 변경을 하고 싶으면 몇 월 달에 변경 신청을 하면 되고 9월 달에. 근데 만약에 내 앞으로 했어. 자, 남자 앞으로 했다가 내년에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어. 변경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럼 9월 달에 들어가서 다시 바꾼다. 그대로 놔둔다.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쭉 단독 소유로 그대로 인정이 돼. 그대로 놔두면 돼. 만약에 이제 단독 소유에서 공동 소유로 또 바꾸고 싶어. 그럼 몇 월 달에 가서 또 바꾸면 되고 9월 달 가서 바꾸시면 돼. 자, 그럼 여기까지 됐어. 이제 양가로 3번 1세대 1주택 공동소유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본다는 이야기는 이 둘 사람 다 주인으로 본다는 한 사람 명으로 바꿨다는 이야기인가? 한 사람으로 바꿨으니까 과세표준 계산할 때는 얼마를 빼주고 12억 빼주고 자 12억을 공제 주고 네, 세액공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나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자, 단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는 몇 세가 넘어야 받는다? 60세.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가 63세예요. 여자분이 예를 들어서 59세예요. 이 경우에 공동명의 1주택자가 자, 야, 이 사람이 남자분이에요. 남자분이 4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여자분이 60% 지분을 가지고 있어. 근데 법이 바뀌기 전에는 지분이 높은 사람을 단독 소유로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연령별 세액공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법이 엉터리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법이 엉터리가 돼 있었어요. 네, 우리가 단독 소유로 바꾸려면 이 두 사람 중 합의해서 이 사람으로 남자분으로 하면 63세니까 세액공제를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받을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법이 엉터리인데도 아무도 말 안 하니까 조용히 넘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 아니 지금 무슨 소리냐? 지분이 높은 사람 이 사람이 세액공제도 못 받는데 이 사람이 해라. 나는 이 사람 하고 싶다. 그때서 정부가 알았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랴부랴 그러면 두 사람이 합의해라. 두 사람이 합의한 사람으로 신청하면 그 사람을 단독 소유를 해주겠다. 이렇게밖에 이제 올해부터 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나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도 1세대 1주택이니까 다 몇 프로까지는 최대 받을 수 있다. 80%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됐어. 이제 여기까지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제 5번. 자, 5번 내려보세요. 토지의 세율. 이제 땅에 대한 세율은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의 세율은 종합합산 토지는 1에서 3%, 별도합산 토지는 0.5에서 0.7%. 이 세율들은 계속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세율 지문이 나오면 한 줄씩 나오는데 한 줄 때문에 지문을 5지문을 다 분석해가지고 요거 놔두고 4개 다 분석해서 그게 다 틀렸으면 여기다 동그라미 치고 막 이러면 복잡하잖아요. 알아버리면 돼. 예를 들어 종합합산 토지의 세율은 1에서 3%인데 0.5에서 0.7 이러면 틀려버렸잖아요. 별도합산이 0.5에서 0.7. 자, 그럼 이제 세율 지금까지 배운 거 암기 한번 해보죠. 이제 세부담의 상한 가고 여기 가고 나면 세율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 세부담의 상한 한번 연습을 할게요. 세부담의 상한은 이건 작년에 이미 시험에 나왔어. 이미 작년 시험에 나버린 거예요.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100분의 150의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상한제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불이익이 엄청나죠? 자, 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얼마를 빼고 계산하고? 0. 하나도 안 빼주죠. 또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개인 주택에 비해서 세율이 낮다, 세율이 높다. 엄청 높죠. 2주택이면 2주택 이하면 2.7, 3주택 이상이면 5.
그런데 또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작년에 100만 원 내고 올해 200만 원 나와도 있는 그대로 다 물려버리네. 상한제 없이 다 물려버리네. 나온 대로 물려버리네. 그런데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든 별도합산 토지든 100분의 150이 상한제입니다. 그래서 주의할 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100분의 150이 상한제지만 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상한제 없이 세금을 물려버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부터 세율 암기가 됐는가 연습 한번 해볼죠. 세율. 종합합산 토지는 방금 몇 프로에서 몇 프로? 1에서 3%. 별도는 0.5에서 0.7%. 개인들이 2주택 이하를 가지고 있으면 0.5에서 2.7%. 3주택 이상이면 0.5에서 5%. 법인들이 2주택 이하면 2.7%. 법인들이 3주택 이상이면 5%. 공공주택 사업자는 개인주택 중에 제일 낮은 거 0.5에서 2.7%. 공익목적에 사용하고 있으면 0.5에서 2.7%.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은 2주택 이하는 0.5에서 2.7. 3주택 이상이면 0.5에서 5%. 이거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얼마 안 돼요. 몇 개 되지도 않잖아요. 몇 개 안 되는 걸 암기 안 하고 버티면 안 돼요. 계속 하셔야 돼,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걸 이렇게 비워놓고, 이 빈칸을 비워놓고, 이 빈칸을 찍어가지고 이걸 스스로 계속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빈칸에 넣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빈칸. 그래서 스스로 이 표에다가 스스로 내가 말을 하면서 여기는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하고 계속 한 5번 정도만 숙달시키면 아마 암기 되실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다시 한 번만 해볼 테니까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한번 해보세요. 종합합산 토지는 1에서 3%, 별도합산 토지는 0.5에서 0.7%, 개인 2주택 이하는 0.5에서 2.7%, 개인 3주택 이상이면 0.5에서 5%, 일반 법인의 2주택 이하는 2.7%, 3주택 이상은 5%, 공공주택 사업자 소유 주택은 0.5에서 2.7%,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주택은 0.5에서 2.7%,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은 2주택 이하는 0.5에서 2.7, 3주택 이상은 0.5에서 5%.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세율 딱 4개만 암기하시면 돼요. 세율 4개만 암기하시면 되는데 그 세율 4개가 요거요. 이 4개만 암기하시고 법인 세율은 개인 세율 중에 제일 높은 거. 그 다음에 나머지 공공주택이나 공익법인은 개인 세율하고 똑같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4개만 먼저 숙달을 시키고 나서 공익법인은 나중에 보셔도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만, 이 세율을 어떻게 암기할 것인가 틀을 딱 잡고 어디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인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세율은 이 정도 하시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보죠. 문제 풀리겠는가? 세율에 대한 내용을 옳지 않네요. 지금 암기하셨으니까 암기한 내용 볼게요. 별도합산 토지다. 별도합산 토지는 몇 프로에서 몇 프로 그랬는가? 0.5에서 0.7. 자, 0.5에서 0.7 맞았네. 자, 공익법인이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3주택이네요. 공익목적에 사용을 안 했으니까 개인 세율하고 똑같죠. 그런데 3주택이 넘었으니까 0.5에서 5%네. 틀렸네요. 세율 암기는 거저 먹는 문제잖아요. 거저. 근데 이게 어렵다고 5%예요. 진짜 어려워요. 막 그러시는데. 자, 개인. 자, 여기서는
개인이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0.5에서 5%. 개인이 2주택 이하를 가지고 있으면 0.5에서 2.7%. 법인인데 법인이 3주택을 소유했네. 공익목적이 아니야. 공익법인도 아니야. 3주택이 넘었으니까 5%. 지문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세율 문제는 아주 단답형이거든요. 그 세율은 여러 번 반복을 하셔야만 돼요. 반복 안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자, 두 번째. 이제 세액공제네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인데 만 60세다. 60세는 세액공제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몇 프로? 20%. 맞았네. 그러면 70세는 70세 미만에 들어간다, 이상에 들어간다? 이상이니까 몇 프로? 40%. 틀렸네요. 그 다음에 10년. 10년이면 10년 이상에 들어간다, 미만에 들어간다? 이상이니까 몇 프로? 40%. 그 다음에 15년. 15년이면 15년 이상이니까 50%. 기억, 니을이 맞았네. 기억하고 니을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거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퍼센트 이런 거 익히는 방법밖에 없어요. 방법은. 자, 이제 지문으로 한번 가보죠. 법인이고 일반 법인이고 3주택 이상이네. 일반 법인이고 주택을 3개 이상 가지고 있으니까 5%. 종합합산 토지는 0점 아니죠. 종합합산 토지는 1에서 3%. 0.2에서 0.5가 아니라 1에서 3%. 2번은 틀렸네요. 자, 3번. 별도합산 토지는 0.5에서 0.7. 별도합산 토지에 대해서 앞에서 우리 주택만 배웠는데 다 똑같아요. 별도합산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금액은 80억 초과분에 대하여 이미 재산세로 부과된 세금은 나중에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그 금액을 그대로 놔둔다, 빼준다. 빼줄 때 50% 범위 내에서 가감 적용된 경우는 가감 적용된 세율이 있으면 그 세율이 적용된 세금을 빼준다, 적용전 세금을 빼준다. 적용된 세금을 뺀다. 만약에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받았으면 그 적용받은 세금을 빼준다, 받기 전에 세금을 빼준다. 받은 세금을 빼준다. 적용받았던 세금을 공제해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받은 된 이것만 찾으시면 돼요. 5번. 1세대 1주택자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최대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다?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한 자의 보유기간별세 5년에서 10년 미만이면 몇 프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20% 공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6번. 나와 내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몇 월 달에 단독 소유로 신청하면 9월 달. 됐죠? 9월 달에 신청하시면 공동명의 1주택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음자를 한다. 여기서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이 높은 사람이다, 합의한 사람이다? 합의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 중에 더 지분이 큰 사람이 아니라 둘이 합의해가지고 한 사람을 단독 소유자로 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과세표준 세율 세액 계산한 게 끝났어요. 이제 납세 절차로 가보죠.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세금을 내는 납세지. 자, 이 납세지. 세금을 내는 장소는 언제나 지방세와 국세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납세지는. 지방세 납세지는 어디를 납세지로 하면 되고? 지방세. 물건 소재지.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국세는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근데 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있는 사람. 있는 사람이니까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만약에 주소지가 확인이 안 되면은 두 번째로 거소지로 갑니다.
주소지가 원칙인데 주소지가 확인이 안 되면 거소지로 갑니다. 이제 시험 문제는 여기를 내요. 자, 비거주자. 시험 문제 이쪽을 많이 내요.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안 살고 있는 사람이다? 안 살고 있는 사람이다.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주택과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에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종부세 낼 의무 있어요. 자, 됐죠? 그럼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납세지는 우리나라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1번이요. 자, 여기가 1번이에요. 국내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만약에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확인이 안 되거나 없으면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해요. 자,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 사업장이 있으면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가고, 사업장 소재지가 없으면 소득이 발생한 장소로 가. 그런데 세 번째, 사업장도 없고 소득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면 그때는 어디로 가요? 그러면 그 주택이나 토지의 소재지로 가겠습니다. 자, 비거주자는 원칙은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1번. 사업장 소재지가 확인이 안 되면 소득이 발생한 장소. 소득 발생도 안 됐으면 그 물건, 주택이나 토지의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외국에 살고 있는 분이 우리나라 주택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 주택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 납세지는 어디가 되겠는가? 그 중에 공시가격이 제일 높은 쪽.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공시가격. 그 중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주택이나 토지 소재지를 말하겠습니다. 가장 높은을 가장 낮은 이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순서 이제 다시. 자, 비거주자는 납세지를 제1번은 국내 사업장 소재지.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확인이 안 되면 소득이 발생한 장소. 소득이 발생한 장소도 확인이 안 되면 그 물건 소재지. 만약에 물건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더 높은 장소, 높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해주시면 돼. 이제 납세 절차를 한번 가보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하고 똑같아. 재산세도 6월 1일, 종부세도 6월 1일. 기준은 똑같아요. 자, 세금은 원칙은 정부에서 고지서를 보내는 게 원칙인데,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예요. 1일부터 15일. 우리 재산세는 1일부터 15일이든가 16일부터 말일이든가 16일부터예요. 그런데 다 모든 세금은 16일인데 이것만 1일부터 15일이에요.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셔야 돼요. 그러면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려면 늦어도 납부 개시 며칠 전에는 고지서 보내줘라 그랬는가? 5일 전에는 보내줘라. 근데 여기서는 함정이 하나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고지서를 고지서 다시 안 해놨네요. 자, 고지 앞에서 잠깐 보여드린 게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한 장 속에는 주택에 대한 세금과 토지에 대한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돼 있든가 안 돼 있든가? 돼 있죠. 주택에 대한 세금, 종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의 세금 산출이 어떻게 됐는가? 구분했다, 구분 안 했다? 구분했죠. 그걸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요 구분해가지고 구분한 과세 표준과 세금을 기재해가지고 납부 개시 며칠 전에는 고지서를 보내줘라. 5일 전에는 고지서를 보내드려라. 그러면 만약에 이 고지서를 받아놓고 내가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내가 이거 내 집도 아닌데 왜 내 집이라고 해서 나한테 종부세 물렸냐고 이런 게. 이거 내 집 아닌데 왜 내 집이라고 했냐고. 나 이 집 팔아먹었다고. 그러면 내 집도 아닌데 나한테 종부세 나오면 내가 세금을 내야 된가요? 내가 정정해서 신고하면 된가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신고하시면 돼. 선택해서 신고하시면 돼. 그럼 신고하더라도 날짜는 똑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똑같아야죠.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고하면서 내가 신고하면서 과소신고했어. 적게 신고했어. 내가 신고하면서 적게 신고하면 정부는 나에게 가산세 안 물린다? 물린다? 당연히 물려버리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정부가 나온 고지서가 마음에 들어. 정부가 나온 고지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가 신고 안 했어. 정부에서 신고 안 했어. 근데 정부가 너 왜 신고 안 했어? 하고 나 때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선택이니까. 무신고한다고 해서 가산세를 물리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내가 선택해서 하기 싫다. 나는 종부세, 정부 너희들이 계산한 거 그대로 내고 싶다. 나 선택 안 하겠다. 그럼 정부는 나에게 가산세를 못 물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택해서 신고하면서 과소신고해버리면 그때는 정부가 과소신고 가산세를 안 물린다? 물린다? 물려버린다. 자, 여기까지 이제 다 됐어. 그럼 이제 납부 유예가 있네요. 재산세하고 똑같아. 똑같아. 자, 납부 유예는 납부기한 만료 며칠 전에만 신청하면 되고 3일 전에만 신청하면 돼요. 그런데 유예를 신청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세금을 유예할 수 있어. 그럼 계속 평생 유예할 수 있어. 그러면 평생 동안 세금 안 내고 나 죽기 전에 나 죽을 때 세금 내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정부가 그때까지 그냥 그 사람을 믿고 기다리겠는가요? 뭔가 잡아놓고 기다리겠는가? 잡아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납부 유예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그 세액에 상당하는 뭘 제공한다? 담보를 제공한다. 그럼 만약에 세금이 1,000만 원이다. 세금이 1,000만 원이면 담보는 1,000만 원짜리 제공한다. 1,000만 원보다 세게 잡는다. 뭐 지금 세게 잡는 거 아니라 그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라겠지. 뭐 세게 잡는다고 있어요.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소리 지금? 그래서 시험 문제는 종합부동산세액의 100분의 120을 담보로 제공한다. 그러면 꼼짝없이 틀려버린 거예요. 민법을 열심히 공부하시면 세금을 틀리게 돼 있어요. 세법을. 이게 작년에 재산세가 이렇게 나왔어. 재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한다. 그럼 맞았는가 틀렸는가? 맞았어. 재산세액에 상당하는 그랬잖아요. 맞았잖아요. 재산세의 100분의 120을 담보로 제공한다. 그럼 그거 틀린 거예요. 근데 민법에서 할 때 100분의 120을 제공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근저당 설정할 때 어떤 것은 100분의 120, 어떤 것은 100분의 110 막 이렇게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때 여기서 담보는 그 세액에 상당하는 걸 담보로 잡혀라. 세액보다 많은 걸 담보로 잡혀라. 세액에 상당한 액수를 담보로 잡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출제위원이었더라면 저는 작년에 분명히 이 세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써놨을 거예요. 민법을 열심히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신 분들은 맞게 해줘야 되는가 틀리게 만들어야 되는가? 틀리게 해. 공부를 안 한 사람 맞게 해주고 공부한 사람은 틀리게 만들어버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는 재산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담보로 제공한다. 종합부동산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담보로 제공한다. 그래서 그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거지. 이 세액에다 곱하기 100분의 120을 더해서 담보로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1억에 대한 납부유예를 신청할 때 얼마짜리만 담보로 제공하면 된다. 1억짜리만 그 금액까지만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담보로 제공하시면 됩니다. 이제 분할납부로 가보죠.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분할납부는 250을 초과하고 6개월 동안 분할할 수 있어요. 자, 여기 금액만 보세요. 250을 초과하고 6개월 동안 분할할 수 있어. 근데 분할 이제 어떻게 하냐면 250에서 250 초과 500만 원 이하가 되면 250은 넘었지만 500이 안 넘었을 때는 그 세금에 얼마까지는 분할할 수 있다. 250을 뺀 금액, 250을 차감한 금액. 이 말은 뭐냐면 전체 중에서 250만 원 빼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의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면 여기서 250을 빼니까 얼마는 분할할 수 있다. 150만 원은 몇 개월 동안 분할할 수 있다. 6개월. 종부세는 6개월 동안 분할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500을 초과해버리면 500이 넘어버리면 그 세금의 몇 프로까지는 분할할 수 있고 50%. 50%까지는 분할할 수 있고 그럼 900만 원 예를 들어보죠. 종합부동산세로 900만 원이 나오면 여기다 곱하기 몇 프로? 50%. 50%니까 400?
50만 원은 몇 개월 동안 뒤에 내면 되고 6개월 뒤에 6개월 동안 분할해서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이 넘었으면 그 세금의 50%까지는 분할할 수 있고 250은 초과하고 500이 안 됐으면 250을 뺀 나머지 금액을 분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사례를 한번 연습 다시 한번 해볼게요. 400만 원짜리다. 400만 원짜리가 나오면은 얼마까지 분할하면 되고 250 빼니까 얼마? 150. 150은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자, 900만 원짜리 나오면 이 500이 넘었으니까 이 중에 몇 프로만? 50%. 그러면 900이 50%니까 450. 450은 몇 개월 뒤에 내면 되고 6개월 뒤에 내시면 됩니다. 이제 물납으로 가보죠. 물납은 우리가 배우는 세금 중에 누구만 물납이 가능하다? 재산세. 재산세만. 그러면 재산세만 되니까 종합부동산세는 금액에 관계없이 물납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 말이에요. 종부세는 물납할 수 없어요.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종부세는 물납은 안 돼요. 그러면 재산세 물납은 납부할 세금이 얼마를 초과하면 물납할 수 있고 1,000만 원 초과해요. 또 250일 할 사람 있어요. 벌써. 물납인데 1,000만 원을 초과하고 어디에 있는? 관할 내에 있는 부동산만 물납을 받아주는데 물납을 할 때는 납부기한 며칠 전까지 신청하고 5일이 아니라 10일 전까지 신청하면 신청받은 지방은 받고 나서 며칠 안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고 5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고 만약에 정부가 불허가 통지를 하면 불허가 나 인정 못 해줘 불허가 그러면 다시 며칠 안에 재신청할 수 있고 10일 안에 재신청할 수 있고 그 물납 부동산의 가격은 어느 날의 가격으로 계산해서 정부에게 넘겨주고 6월 1일의 가격으로 계산해서 정부에게 넘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물납 전부예요. 자, 이제 결정과 경정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뭐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정부가 과세대상, 자, 이 말만 과세대상이 누락됐다. 그럼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원래는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기 때문에 정부가 과세대상이 누락돼서 고지서를 보내면 나중에 다시 확인해서 다시 부과할 수 있다 없다? 다시 세금 부과할 수 있다. 누락됐으니까 다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자, 다시 할 수 있어. 그럼 만약에 이 사람 신고를 했어. 제가 신고했는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이제 제가 신고를 했는데 잘못된 게 있으면 세무공무원은 다시 정정해서 고지서를 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보낼 수 있어요. 이제 비과세네요. 자,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당연히 종합부동산세도 이를 준용한다. 종합부동산세도 준용한다. 이 말은 재산세가 비과세면 따라서 종부세도 비과세. 이번처럼 재산세가 감면을 받으면 종부세도 이를 준용하니까 종부세도 감면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건 아주 안 중요해요. 이런 건. 자, 이제 문제로 가보죠. 옳은 거 찾아라. 1번 조심하셔야 돼요. 1번 아차하는 순간 틀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납세자에게 부정한 행위도 없고 특별한 것도 아닌 경우에는 자, 납세자에게 부정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면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놓고 몇 년이 지나면 더 이상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5년. 3년 틀렸네. 5년인데 언제부터 5년인가를 조심하세요. 언제부터 5년 지나버리면 세금을 더 이상 물릴 수 없다. 납세 의무 성립일이에요. 여기서부터예요. 요걸 잘 봐야 돼요.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은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00만 원이면 6개월 동안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이랬네요. 얼마가 넘어야 분납할 수 있다? 200 안 돼요. 250만 원을 초과해야만 돼요. 그러면 250은 된다 안 된다? 초과니까 안 되는 거예요. 200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다행이라고 생각 250이라고 낼 수도 있어요. 좀 얄미운 사람이 250이라고 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참 매너 좋은 사람이 200이라고 냈어요. 그때 200만 원은 분할납할 수 없어요. 자, 3번 종합부동산 이거 엄청 어려운 지문이에요.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고지서 보낼 때는 자,
정부가 납부기간 개시 며칠 전에는 고지서를 보낸다. 5일 전.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보내는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풀만해. 그런데 그 주택분과 토지분을 과세표준과 세금을 합산해가지고 보내는가요? 구분 표시해서 보내는가? 구분 표시. 이거 틀렸잖아요. 구분한. 거의 모든 출제위원이 예전엔 여기를 냈어요. 5일을 10일이라고 내놨어. 그런데 이분만 주택과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합산한 고지서를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고지서 합산하는 게 아니라 일단 고지서를 눈에 익히셔야 돼요. 주택에 대한 세금 얼마,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과세표준과 세금 구분이 돼 있었다, 안 돼 있었다? 돼 있었죠. 구분을 해가지고 하나로 묶는 거지. 먼저 구분을 먼저 하는 거예요. 구분 계산해가지고 토탈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하는데 그 고지서는 납부 개시 며칠 전에 고지서를 보내라. 5일 전에 보내라. 이제 4번. 내가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내가 신고 납부하더라도 날짜는 정부가 보내는 날짜하고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야 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같아. 오, 이거 맞았네. 자, 5번.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제가 과소하게 신고했어. 제가 신고하면서 좀 누락해서 해서 과소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안 물린다? 물린다? 당연히 물려버리죠. 적용 안 된다 틀렸어요. 당연히 과소신고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몇 프로 물려버린다? 10% 물리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네, 틀린 거 비거주자네요.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자, 비거주자의 납세지가 나오면 제1번. 자, 1번.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1번. 그런데 없네?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없으면 두 번째 어디를 납세지로 정해라? 소득이 발생한 장소. 자, 2번.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한 장소인데, 발생 안 했어. 소득 발생도 안 했어. 그러면 세 번째로 어디로? 그 물건 소재지. 그 물건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만약에 그 주택이나 토지가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 공시가격이 높은 쪽이다, 낮은 쪽이다? 높은 쪽을 납세지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방세,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종합부동산세가 이를 뭐 한다? 준용한다. 재산세, 비과세, 종부세도 비과세. 자, 3번. 과세 대상에 누락이 돼 있으면 다시 부가징수할 수 없다? 있다? 있다. 과세기준제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자,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자는 납부 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없다? 1세대 1주택자만 유예 신청을 받는다? 1세대 1주택이 아니어도 유예 신청을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만 가능하니까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자는 유예 신청을 받을 수 없다. 자, 분할 납부는 금액에 관계없이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된다? 허용된다. 얼마가 넘으면? 250을 초과하며. 250만 원을 초과하면 예외적으로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뭐 답은 진짜 쉽죠. 이렇게만 나와주면 다 풀어내겠죠. 자, 기출 지문 1번으로 가보죠. 자, 비거 또 나왔네요.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1번인데 없으면 국내 소득이 발생한 장소로 가고 소득이 발생한 장소도 확인이 안 되면 그 물건의 소재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딱 순서를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세금과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합산한다? 구분한다? 구분해가지고 납부기간 개시 며칠 전까지는 발급해라. 5일 전까지는 발급해. 두 개에서 구분한다는 거 먼저 확인하시고 5일 전 확인하고 이렇게 두 개 확인하셔야 돼요. 이제 3번. 내가 신고 납부 방식으로 하더라도 세금 내는 날짜는 언제로 똑같아야 된다? 12월 1일. 자, 틀렸네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15일까지. 1일부터 15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4번. 250을
초과하면 250을 초과하면 몇 개월 동안은 분할할 수 있고 6개월 동안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과세대상 누락 또 났네요. 과세대상 누락되면 다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이제 재산세가 비과세면 종부세가 이를 준용한다. 뭐 다른 집은 몰라도 딱 필요한 것만 익히시면 돼요. 네, 법령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납부 유예를 그 기간 만료 며칠 전까지는 신청하면 되고 3일, 10일이 아니라 3일 전까지 신청할 때 그 유예할 종합부동산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셔야 됩니다. 그 금액만큼만 담보로 제공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다 끝나. 이제 28번 테마에서 소득세, 납세 의무자 및 소득 구분 요거 하나 남았어. 요거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소득세 내용인데 소득세는 이제 거주자. 거주자. 이름을 이제 거주자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거주자예요. 그래서 거주자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비거주자는 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 그럼 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번 소득과 외국에서 번 소득,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돼요. 자, 여기서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국외에서 벌어들인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번 소득만 세금 낸다. 외국에서 번 소득도 세금 낸다. 외국에서 번.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 자, 제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외국에 여행을 갔어요. 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제가 외국 여행에 가서 오늘 저녁에 빠찡코에 갔어. 그래서 한번 투자했는데 한번 땡겼더니 10억이 나오네. 한번 땡겼더니 10억을 벌었어. 그러면 그 10억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세금을 낸다 안 낸다? 자, 낸다 안 낸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은 외국에서 소득을 얻었더라도 세금을 낸다 안 낸다? 낸다. 그럼 속으로 그럴까요? 아니 외국에서 내가 빤찡거에서 돈 벌었는데 그걸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려고? 그 돈을 줄 때 외국에서 우리 빤찡거 가서 들어갈 때는 그냥 막 들어가든가요? 여건이 있어야 되든가? 여건이 있어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돈 줄 때, 돈 환전해 줄 때 여건을 보여줘야 되는가 안 보여줘야 되는가? 보여줘야 돼요. 그럼 여건 복사하잖아요. 그럼 여건에 대한민국이라 찍혔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에 누구라는 거 알잖아요. 아니까 그 나라가 우리나라 국세청으로 통보를 해버려요. 이 사람에게 10억 줬어. 나중에 너희들 이 사람 10억 신고 안 하면 네가 세금 추징해라 하고 알려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번 소득이라고 우리 국세청은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어요. 국세청끼리 전 세계적으로 다 협약을 맺어가지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를 거란 생각은 버리시고 다 알고 있으니까 세금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안에서 번 소득만 세금 내라. 외국에서 번 것도 세금 내라. 외국에서 번 것도 세금 내라. 자, 그럼 이제 해결했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국외 자산을 양도했을 때 우리나라 살고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외국의 부동산을 양도해서 번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다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죠. 외국에서 벌었더라도 해야죠. 우리나라 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해서 번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낸다 안 낸다? 낸다. 일단 내요. 내기는 내는데 단서가 있어. 우리나라에 양도일까지 몇 년 이상 살았던 사람만 세금 낸다. 5년 이상. 그럼 왜 그러냐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83일만 넘으면 이 사람은 거주자가 돼버려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땅에 와서 대한민국에 발을 딛고 6개월만 발 딛고 살면 이 사람은 거주자가 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6개월 산 사람이 외국에 있는 자기 부동산을 팔았어. 그러면 거주자가 외국의 부동산을 팔았으니까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몇 년 살지 않았으면 세금 안 내도 된다. 그렇죠.
5년. 그래서 5년이라는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근로 계약을 할 때 대략 몇 년 계약하고 몇 년 지나면 떠날 생각을 하는가? 5년이에요. 그래서 5년 지나면 우리나라 안 있어요. 왜? 5년 지나버리면 외국에서 번 것까지 대한민국에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왜 여기 있겠어요? 가버리지. 그래서 그 유명했던 우리나라 그 축구 아주 잘 가르쳤던 히모 아저씨 있죠. 그분도 몇 년 일하고 떠나버렸는가? 5년. 5년 뒤에 나무라게도 절대 안 남아요. 왜? 외국에서 어마어마한 소득이 있는데 그 돈을 내가 왜 대한민국에 세금 내냐 이거. 안 내요. 못 해요 그건. 그래서 일단은 국외자산은 우리나라에 몇 년 살았던 몇 년 이상 살았던 사람에게만 세금 물리겠다. 5년. 요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외국의 부동산을 팔았을 때는 우리나라에 5년 이상 살았던 사람만 그 사람만 우리나라에 양도세를 내게 돼 있어요. 이거 특별한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비거주자.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없다.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 있죠. 자, 외국에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라면 세금 내는 거예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자, 우리나라에서 번 소득은 비거주자가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바꿔볼게요. 자,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팔았을 때는 우리나라에 양도세 낸다 안 낸다? 낸다. 외국에 살고 있어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이잖아요. 그럼 내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외국에 살고 있는 비거주자가 외국의 부동산을 팔았을 때는 우리나라에다 양도소득세를 낸다 안 낸다? 낼 필요가 없죠. 왜 내요? 그건 안 내죠. 낼 필요가 없죠. 자, 그럼 다시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는 땅을 팔았을 때는 우리나라에다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런데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외국에 자기 나라 외국에 있는 땅을 팔았을 때는 우리나라에 세금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시험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게 어렵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요. 별것 아니에요. 다시, 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이름을 누구라 한다? 거주자.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번 소득만 낸다? 외국에서 번 것도 낸다? 외국에서 번 것도 낸다. 그런데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누구라 한다? 비거주자. 비거주자는 외국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 우리나라에서 번 것만 낸다? 우리나라에서 번 것만 낸다. 끝. 됐잖아요. 그러니까 별것 아니, 아무것도,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지금. 자, 3번. 자, 이거는 이거예요. 제가 집을 저하고 제 형하고 집 한 채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어. 나하고 내 형이 집 한 채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 이 집을 팔았어. 이 집을 팔면 내가 세금을 다 내겠는가요? 나눠서 내겠는가? 당연히 나눠서 내죠. 공동명의니까. 그건 간단한 거잖아요. 공동 소유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그 중에 한 사람만 납세 의무가 있다? 각자 납세 의무가 있다? 각자. 자, 각자. 각 거주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각각 지분대로 나눠서 내면 돼. 그런데 만약에 제가 세금을 안 내면 내가 안 낸 세금을 형이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공동 소유 자산에 대해서 상대방이 세금 안 내면 그 나머지 상대방한테 연대 책임을 물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공동 소유자 간에는 상호 간에는 연대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공동 소유자 상호 간에는 연대 책임 절대로 없어요. 시험 볼 때는 공동 소유자 상호 간에는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상식. 자, 그러면 만약에 나와 배우자가 공동명의다. 집 한 채를 부부간에 공동명의로 돼 있으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내면 된다? 각자 내야 된다? 각자. 부부일자라도 각자 내야 돼요. 그러면 상대 배우자가 세금을 안 내면 나머지 상대 배우자가 연대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아니 배우자가 세금 안 내 왜 내가 내냐고. 배우자가 내면 되지. 내가 내줄 세금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부부간에도 공동명의로 된 집을 팔았을 때는 각자 세금을 내고 서로 간에는 연대 책임은 없다. 자, 4번. 누군가가 세금 안 내고 죽어버렸네. 그렇죠? 누군가가 세금을 안 내고 죽어버리면요, 피상속인의 소득금에, 자, 죽은 사람, 사망자의 소득이 있으면 국세청은 사망자한테 가서 세금 내러 좀 나오시죠 하고
사망자한테 세금 좀 내러 나와요. 빨리 나와서 세금 내고 다시 들어가세요. 그런가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네가 대신 내세요. 그런가요? 네가 대신 내세요. 그래. 살아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상속이. 그래서 사망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누가 세금을 대신 내야 되고 상속인이 세금을 내는데 이 상속인은 사망자의 소득과 내 소득을 합쳐서 내가 세금을 신고한다? 구분하여 신고한다? 구분하여. 시험 볼 때는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자의 소득하고 살아있는 사람의 소득은 같은 사람의 소득이다? 다른 사람의 소득이다? 같은 사람이신가요? 다른 사람이죠. 왜? 죽은 사람이 내 몸속으로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사망자의 소득과 살아있는 사람의 소득은 세금 신고할 때 살아있는 사람이 내 것하고 사망자 걸 구분해서 따로따로 세금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시험 볼 때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내요. 사망자의 소득과 살아있는 사람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합산하여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합산하여 계산하는 건 틀렸어. 합산이 아니라 구분하여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5번은 신탁. 자, 신탁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인가 맡겨놓은 재산인가? 맡겨놓은 거. 신탁은 맡긴 거. 그 사람 믿고 맡긴 거. 그럼 믿고 맡긴 재산에서 신탁 재산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이 소득은 지금 맡긴 사람의 소득이다? 보관하고 있는 사람의 소득이다? 맡긴 사람 재산이니까. 예를 들어 내가 제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놨어. 그럼 여기서 임대료가 발생하면 이 건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그거 내 돈 그런가요?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는가? 원래 주인 주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이 소득은 원래 주인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 이제 그 신탁 재산에 기속된 소득은 신탁에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있으며, 자, 그래서 여기서 수익자가 누구냐면 수익자는 그 소득을 가져간 사람을 수익자라고 그래요. 그 이익을 수령해 간 사람. 그럼 신탁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자, 예를 들을게요. 이 건물은 제 건물이에요. 이 건물은 제 건물인데 여기서 나온 임대료를 내 아들이 챙겨갔어. 자, 이 건물을 누군가에게 맡겨놨는데 여기서 발생한 소득을 원래 주인 주머니로 들어온 게 아니라 아들 주머니로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세금은 원래 주인이 낸다? 가져간 사람이 낸다? 가져간 사람이 내는 거예요. 세법은 서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챙겨간 사람이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자가 있으면 원래 주인이 낸다? 수익자가 낸다? 수익자가 내겠습니다. 수익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고 만약에 수익자 챙겨가놓고 그 사람이 챙겨가놓고 세금 안 내고 죽어버렸네. 수익자가 사망해버리면 수익자 가져간 사람이 죽어버리면 원래 주인한테 돌아오는가요? 죽은 사람의 상속인한테 내려가는가요? 죽은 사람의 상속인으로 가겠죠. 그래서 수익자가 사망했을 때는 그 상속인을 납세 의무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 풀 때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이렇게 내놔. 자, 수익자가 사망했으면 위탁자다. 그 수익자의 상속인이다. 수익자의 상속인들을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이제 예외 규정으로 가보죠. 니은번 위탁자가, 자, 원래 주인이요.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통제하고 있어. 자, 위탁자가 통제하고 있다. 그러면 위탁자가 통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다른 수익자, 누군가가 챙겨가는 사람이 따로 있다, 없다? 챙겨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위탁자가 통제하고 있으니까 챙겨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신탁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누가 다 챙겨오겠다는 이야기인가? 위탁자. 그래서 이때 납세 의무자는 누구에게? 위탁자에게 기속되는 것으로 보고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보겠습니다. 위탁자가 관리하고 있으면 위탁자, 수익자가 따로 있으면 수익자, 가져가 놓고 수익자가 죽어버리면 수익자의 상속인을 납세 의무자로 하겠습니다. 자, 6번 부당행위 계산이네요. 자, 부정한 행위네. 이거는 이제 뒤에서 또 배워야 돼요. 뒤에서 조금 배워야 되니까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특수관계인 이렇게 나와. 특수관계인에게 부정하게 내 재산을 넘겨. 자, 내 재산을 특수관계인에 넘겨가지고 세금을 적게 내려고 중간에다가 특수관계를 세워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되팔아. 근데 중간에 있는 특수관계인은 누구냐면 바지사장이에요. 바지사장은 그 사람 주머니로 돈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바지니까 안 들어가죠. 실제 원래 주인 따로 있죠. 그러면 바지사장에게 세금 물린다, 원래 주인에게 물린다. 원래 주인. 그러면 특수관계인에 넘겼더라도 이 사람은 바지사장이니까 특수관계인이 세금 낸다, 원래 주인 낸다. 원래 주인이 낸다. 그럼 본래 주인. 본래 주인이 증여자, 자기가 직접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건 뒤에서 배워야 돼요. 뒤에서 배워야 되니까 여기는 잠깐 보려 놓으세요. 자, 2월 과세. 2월 과세도 이것도 뒤에서 배우셔야 돼. 2월 과세. 2월 과세는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내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고 증여받은 배우자가 이걸 10년 안에 팔아버려.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했다가 그 증여받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10년 안에 그걸 다시 되팔아버렸을 때는 그때는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해요? 그러면 그때는 증여한이 아니라 받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납세의무자가 돼요. 그럼 부부간에는 내가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증여받은 배우자가 10년 안에 팔아도 세금은 받은 사람이 낸다, 한 사람이 낸다. 받은 사람이 내겠습니다. 요 정도만 지금은 익히세요. 이제 과세 기간, 여기서부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과세 기간은 소득세 과세 기간은 1년으로 잡아요. 1년. 무조건 1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강제로 1년으로 잡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 사람이 사망해버리면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가고 우리나라를 떠나버리면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잡아요. 그래서 사망이나 죽거나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 살아있다가 죽어버리거나 우리나라를 떠나버린 거 빼고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잡아요. 그럼 우리 소득세 신고할 때는 1년을 언제부터 1년을 잡으러 하냐인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년으로 잡아서 신고를 하시면 돼. 이제 3번에 소득 구분으로 한번 가보죠. 다 익힐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 알려드릴 테니까. 소득은 부동산을 빌려주고, 자, 부동산. 누군가에게 부동산을 빌려주고, 그럼 부동산 빌려주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임대하고. 내가 가진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소득이 있으면 이거는 소득은 이런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그래요. 이제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대여하고 받으면 이것도 권리를 대여하고 받으면 이것도 사업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시험 공부는 딱 이거 하나만 하면 돼. 요것만.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빌려주는데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빌려주고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이라고 그래. 이것만 기타소득. 이것만 기타소득이고 나머지 뭐 공장 재단을 빌려주거나 광업권자, 조광권자 막 물어보는 게 있어. 모든 소득은 부동산을 빌려주고 또는 권리를 빌려주고 받으면 전부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이. 그런데 단 지상권을 빌려줄 때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빌려주고 받으면 이것만 기타 소득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푼가 보죠. 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거주자는, 그럼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땅을 팔았어. 우리나라 땅 팔았으니까 납세의무 없다, 있다? 있다. 자,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 건물 팔았으니까 납세의무자 있다, 없다? 있다. 공동소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했으면 그 중에 한 사람만 낸다, 각자 낸다? 각자. 연대납세의무는 없다. 답이네 이거. 이렇게 쉽게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피상속인, 사망자의 소득이 있으면 누가 세금을 내줘야 되고? 상속인 내준다. 단 상속인, 자기 소득과 사망자 소득은 합쳐서 낸다, 구분하여 낸다?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자, 신탁.
신탁재산은 수익자가 있으면 수익자에게, 만약에 수익자가 사망했으면 그 상속인에게, 만약에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통제하고 있으면 그때는 위탁자. 자, 2번. 광고용으로 토지, 건물, 옥상을 빌려주고 받으면 사업소득. 자, 공익사업 났네요. 공익사업.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대여하고 받으면 이것만 무슨 소득? 기타. 이거는 사업소득이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입니다. 시험은 이것만 나와요. 그다음에 나머지 3번, 4번, 5번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런 거. 자, 이제 문제 기출지문 1번으로 가보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을 양도했어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걸 팔아먹었으니까 세금은 누가 내라? 각자. 연대 책임 없다. 피상속인의 소득과 상속인의 소득은 서로 합쳐서 계산한다, 구분하여 계산한다. 구분하여 계산하겠습니다. 신탁 나오면 수익자가 있으면 수익자에게, 만약에 수익자가 사망했으면 상속인에게, 위탁자가 통제하고 있는 경우는 위탁자에게. 이제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중간에 세운 사람이 바지사장이니까 새로 증여받은 사람이 세금을 낸다, 증여한 사람이 세금을 낸다. 여기서는 부정한 행위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은 바지사장이니까 이 사람에게 세금 물린다, 못 물린다? 못 물리니까 세금은 누구에게 물리냐면 증여했던 특수 관계인에게 물리겠습니다. 5번. 토지나 건물을 또 권리를 빌려주고 받으면 너는 사업소득. 지역권과 지상권을 대여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지만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과 지역권을 빌려주고 받으면 너는 기타 소득입니다. 6번만 잘 익히시면 돼요. 6번 하나만 익히시면 돼요. 6번 한 문제만. 자, 7번. 배우자 나왔네요. 배우자에게 증여해가지고 증여받은 배우자가 10년 안에 팔았을 때, 증여받은 배우자가 10년 안에 팔았을 때 납세 의무자는 증여한 사람이다, 증여받은 배우자다. 여기는 받은 배우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나왔네요. 네, 오늘은 요 분이네. 누군지 알죠? 권투 선수. 권투 선수 유명하신 분인데 어떤 말 했는 거죠? 오늘의 훈련이 내일의 승리를 만들었어요. 계속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계속 연습을 해야 나중에 승리할 수 있는 거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용을 자꾸 정리를 하고 읽어보시고 오늘 그날 배운 것은 그날 복습하시고 이렇게 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진도를 나가면 나갈수록 내용이 계속 복잡해질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계산 문제도 연습하고 막 그래요. 계산도 연습하시고 이제 양도소득세 중에 일부도 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하니까 내용이 약간씩 복잡해질 수 있어요. 내용이 조금씩 복잡해지니까 그날 배운 것을 꼭 복습을 좀 해주세요. 복습을 하셔야지. 복습 안 하시고 그 다음 주에 수업을 들어오시면 뭐 배웠는지 다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니까 그때마다 조금씩이라도 좀 보고 오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 중에 테마, 나는 이번에는 이 테마 여기만 좀 공부하려다 그러면 테마 한 쪽만 보세요.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테마 하나, 둘, 셋, 네 개를 했으면 네 개를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 테마 네 개 중에서 나는 오늘 테마 하나만 공부해 보려다 그러면 그 하나만 읽어보세요. 하나만 읽어보시고 안 되면 그 테마 하나만 다시 동영상 한번 들어보시고, 다 들으려고 하시면 안 되니까 딱 하나만 하나씩 해서 조금씩만 이렇게 잡고 따라오시면 돼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양도소득세 이제 일부가 들어가니까 내용을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복잡할 수도 있고 좀 진도를 지금처럼 천천히 나가긴 할 건데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해드릴 거니까 이해가 안 됐을 때는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선생님 저 이거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해 가지고 이해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어려움만 하지 마시고 나 이거 못하겠다, 나 이거 그냥 포기하려는데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계속 잘만 따라오시기 바라네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주에 뵙기로 하죠. 네, 여기서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